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12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궁금증이 많아지죠. 내가 진짜 자격이 되는지, 또 기각되지는 않을지, 변제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무실에 맡겨야 되는지, 가족들한테는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흡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동차의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도 12가지를 먼저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제 자격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담보부 채무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재산이 얼마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시거든요. 담보부 채무가요 뭐냐면 여러분 차량에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제 5천만 원에 샀는데 그 차량이 현재 시세가 3천만 원입니다. 중고 시세가 3천만 원인데 저당권 설정은 이제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저당권 채무액이 이제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량에서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시세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간단한데 막상 이것이 내 재산이기도 하고 또 채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담보부 채무에 관해서 내 재산을 따져보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통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 요건이 개인회생 신청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의를 또 많이 주시거든요. 이게 내가 채무가 1억이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재산이 1억 5천이에요. 채무액도 많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잖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곧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급불능 상태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따져보는 거, 특히 담보부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따져보는 거,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돈이 6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이제 곧 연체가 시작이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도 해야 되고 이거 변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걱정된단 말이에요. 사실 도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변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채권자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못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왜냐면 당장 600만 원을 변제할 돈도 없을 뿐더러 내가 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생 신청을 해서 고루고루 평등하게 내가 변제를 할 건데 이걸 미루고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변제를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통장에 돈 두는 거요. 이거 두지 마세요. 신청 전에 그냥 다 빼세요. 특히 그 채권자 은행에 이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이 있는 그 은행에서요, 필요한 돈을 빼가요. 그게 상계라고 하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두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변제금을 많이 낸다던데 재산 처분을 해서 내 친구나 가족의 어떤 그 채무라도 조금 갚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친구나 가족에게만 변제를 하는 것은 편파 면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 처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변제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없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요, 급여 받는 거요. 이게 압류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통장으로 급여를 안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와야만 이게 소득 증빙하기가 편합니다. 소득을 증빙하려면
근데 통장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 통장 내역에서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를 주는 사람에게 내 급여를 얼마 줬다라는 사실 확인서 이거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써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껄끄러우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내가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그 회사에 하고 내가 급여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지지 않는가 이 부분인데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에도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게 많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보통 이제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독촉 금지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독촉 금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 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게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고 있으면 이 추심 행위가 점점 거세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전화가 오고 뭐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 지인들이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될 상황이다. 그리고 연체가 됐다. 그렇다면 빠르게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요. 7번째는 내가 자격은 되는데 기각이라는 게 많이 보이는데 기각되지 않을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각은요. 일정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기각이 되는 이유는요. 본인이 서류 제출을 못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 진행을 하다가 직장이 바뀌었어요. 직장을 바꿨는데 그러면 바뀐 직장에 맞춰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방 그 직장에서 뭐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못 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번째는요. 그러면 그 독촉이 금지되는 거는 언제부터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독촉 금지는 저희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연달아 바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보통 늦어도 2주 그리고 보통 5일 내에는 금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이 채권자에게 이제 송달이 되면 그때로부터 채권자들은 이제 의뢰인에게 그 독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째.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한데 3개월이 안 지났다. 보통 3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던데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직하시자마자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어요. 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급여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 그거의 추후에 200만 원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이제 입금되는 거, 통장에 입금되는 거, 뒤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반드시 뭐 3개월이 뭐 꼭 지나서 급여가 한 3번 정도 꽂힌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번째는요.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보통 뭐 6개월, 이 정도는 걸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채권자가 많거나 또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 송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간은 사람마다 좀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이랑 부산회생법원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서울에만 회생법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회생과 파산을 이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빠르고 전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변제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직장을 조금 옮겨서 이제 소득을 조금 적게 작은 곳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많이 벌어봤자 많이 번 만큼 법원에 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좀 힘든 직장에서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일부러 직장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법원은 바보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소득이 어땠는지 서류상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 고소득으로 잘 벌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게다가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이거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적은 소득으로 법원에서 이제 잡고 변제 계획안을 인가해줬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변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부로 인가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일부러 소득을 낮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를 임의로 조금 빼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빌린 돈은 다 갚고 싶거든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 채권자는 본인이 골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회생은요, 본인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만 전액 변제를 해주고 싶어서 채권자 목록에서 내 친구를 뺀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키되 나중에 변제 다 끝내시고 나서 36개월이든 이렇게 좀 신용도 회복하시고 나서 친구에게 매일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본인이 친구에게 빚진 것을 조금 나중에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가지만 설명드리려다가 아까 그 재산 처분에서 변제금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재산을 처분하면요, 변제금이 곧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처분을 한다. 그러면 재산 처분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근에 재산 처분을 한 게 있네. 이것을 확인하고 법원에서는 재산 처분한 부분을 변제금에 투입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요, 이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이것도 눈을 크게 뜨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모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2가지 플러스 하나 1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본인이 가진 그런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해소를 해드렸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